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어학습지 24번을 볼 거고요. 교과서는 86쪽과 88쪽을 볼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소단원 2 설명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참고로 기말고사 국어 시험 범위는 국어 2 기준입니다. 2단원 전체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서 오세요. 중간고사 때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와 학습지가 모두 시험 범위에 포함됩니다. 힘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 번째, 글쓰기 과정을 말할 수 있다. 글쓰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특히 그 중에서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 계획하기 단계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효된 하브루타를 통해서 복습 사진 올려주시고요. 오늘의 수업 이 부분은 교과서를 같이 보고 난 뒤에 정리할 거니까 교과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과서 86쪽을 한번 펴볼까요? 교과서 86쪽 제일 윗부분에 보면 설명하는 글쓰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은 과연 어떻게 쓰는지 이번 단원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설명 방법을 사용해서 글을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 고쳐 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생각 깨우기를 같이 볼까요? 이런 생각 깨우기에서 다음 대상을 설명한다면 어떤 설명 방법을 사용할지 생각해 보자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생각 깨우기가 있는 건 위에 있는 학습 목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특성에 알맞게 설명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어떤 설명 방법이 어울리는지 생각하는 걸 먼저 해보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원 1에서 잘 준비했었다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중간에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한 마리 있습니다. 2학년 4반에도 고양이를 기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보면 굉장히 기뻐할 것 같네요. 자,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옆에 보라 색깔 동그라미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고양이와 개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라고 적혀 있네요. 고양이와 개, 둘 이상의 대상이 있고 그 둘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어떠한 다른 점, 차이점이 있는지 다루는 설명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점을 강조해 주는 것이 바로 대조라고 적어줄 수 있겠지요. 다음, 고양이가 상자를 좋아하나 봅니다. 근데 그때 왜 상자를 좋아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특정한 원인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설명 방법 중 인과입니다. 그 다음 옆에 고양이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네요. 굉장히 많겠죠. 고양이에게 주면 안 되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한 50개라고 해볼까요? 50가지라고 하면 그 50가지를 다 써줄 수가 없으니까 몇 개를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들 중에서 몇 개를 가지고 와서 읽는 사람들의 이해를 도와주는 예시의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알려주자면 설명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많지요. 근데 이때의 설명 방법을 쓰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사람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 그것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설명 방법을 다양하게 쓰는 겁니다. 이제 학습지에서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예시는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라고 적어 놓으니까 예시만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대조, 인과, 예시, 정의, 분류, 비교 등등 모든 설명 방법은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는 정의를 통해서 사람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현상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에 무엇이 속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주어서 이해를 도울 수 있고요. 둘 이상의 대상이 있을 때 서로 비슷한 것을 얘기해서 이해를 도울 수도 있고 반대되는 것을 드러내서 이해를 도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수량이 많았던 거를 분류해서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방법 모두는 다 독자의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기억해 놓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학습지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필기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했으면 다음 바닥으로 넘어가 볼까요? 87쪽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 8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8쪽 한 바닥을 오늘 같이 볼 거예요.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설명하는 글을 쓸 때에는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글을 쓸 때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고쳐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해보자 라고 적혀 있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볼게요. 내려와 보니까 건강한 머릿결을 갖고 싶어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뭔가 고데기를 많이 하거나 판말을 많이 하거나 염색을 많이 해서 머릿결이 상한 사람이 읽으면 좋을 것 같은 글이 기대됩니다. 지금 우리가 제일 첫 부분에서 보게 될 것은 글을 쓰는 단계 중에 무엇에 해당할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면서 한번 내려와 볼게요. 지금 정한이라는 학생이 중간에 앉아 있어요. 정한이가 지금 설명하는 글을 쓰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설명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떠올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정한이가 요즘 머릿결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된다. 정보를 설명하는 글을 써볼까? 나와 같은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흥미를 느낄 거야.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내려와서 정한이가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를 정리해 봅시다. 같이. 지금 정한이가 글을 쓰려고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정한이는 글을 쓰려고 했죠? 네, 맞아요. 지금 연두 색깔 말풍선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한이가 글을 쓰고 싶어 했던 이유는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설명하고 싶어서였어요.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 문제 이렇게 적어 놓으면 되겠네요. 머리카락이나 머릿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려고 그러면 이때 정한이가 쓴 글을 과연 누가 읽을 것인가? 말풍선 4개를 봤을 때 누가 읽을 것인지 아직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 독자입니다. 아마 내 글을 어떤 사람이 읽을 거야. 이런 사람 읽을 것 같아 라고 설정해 두는 것이 바로 예상 독자입니다. 예상 독자는 분홍 색깔 말풍선에 나와 있네요. 글의 예상 독자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상 독자로는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정한이의 고민이 머릿결이 나빠지는 것 같아서 고민이니까 나처럼 머릿결이 나빠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예상 독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예상 독자가 나의 글에 흥미를 느낄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의 예상 독자는 친구들이 되겠네요. 특히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이냐,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들. 이때 나와 같은 고민이라고 하면 머릿결이 나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나처럼 다른 친구들도 고민을 하면 내 글을 잘 읽을 거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한이가 글을 쓰는 목적과 예상 독자를 정리해 봤고요. 정한이가 과연 글을 어떻게 쓸까? 정보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거는 찾아볼 수 있겠지요. 여러 가지 찾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칸을 채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지 미리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윗부분에 정한이 사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연두 색깔에서는 글을 쓰는 목적을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분홍 색깔에서는 글의 예상 독자가 누구인지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보라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글의 소재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때 글의 소재는 요즘 머릿결이 나빠서 고민이야 라고 하는 자신의 평소 관심사와 연결이 되네요. 다음 노란 색깔 말풍선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보를 담을지 글에 담을 정보와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할지 그 정보 수집 방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필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학습지로 다시 넘어오겠습니다. 학습지 24번입니다. 내려와 볼게요. 오늘의 수업 글쓰기 과정에 대해 이해해 봅시다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설명하는 글을 쓸 때 계획하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볼게요. 글쓰기 과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계획하기, 두 번째는 내용 생성하기, 세 번째는 내용 조직하기, 네 번째는 글쓰기. 이때 제일 처음 쓰는 글을 초고라고 합니다. 초고 쓰기. 우리가 학교 중에 초등학교 제일 먼저 가는 것처럼 제일 처음 쓰는 글을 초고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초고 쓰기까지 완료된 글을 다시 보면서 고쳐 쓰기. 이렇게 쭉 5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제 글쓰기 과정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요리한다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요리를 많이 안 해봐서 좀 감은 잘 안 올 수도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뭐 해 먹지 라고 떠올립니다. 오늘 뭐 먹지? 뭐 먹지? 계란말이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지 뭐 해야지 라고 정리하는 정도. 이 계란말이에서 가족들과 같이 먹어야지 라는 식으로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과정이 계획하기에 해당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집에 달걀이 하나도 없어요. 계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사야겠다 라고
살 내용을 딱 정해서 사러 갈 겁니다. 근데 살 때 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인터넷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계란 말고 생각해 보니까 파도 필요하고 소금도 필요하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재료를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재료를 다 준비해 오면 첫 번째 계란을 까고 그 다음에 파를 썰고 섞은 다음에 데우겠지요. 익히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내가 준비했던 내용물을 순서대로 정리하는, 순서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직접 요리를 할 겁니다. 이 앞에 계란, 파, 섞은, 데운 이 부분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라면 얘는 정말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맛을 보니까 조금 짤 수도 있고 싱거울 수도 있지요. 그때 간을 새로 합니다. 이게 고쳐쓰기예요. 쉽게 말해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뭐 먹지, 누구랑 먹지, 아 이거 해야지 라고 정리하는 거. 글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에 대해 써야지, 내가 왜 쓰지, 누구를 위해서 쓰지 라고 생각하는 게 계획하기 단계. 내용 생성하기는 재료 만드는 단계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를 내용 생성하기 단계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만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써야지라고 순서를 정하는, 머릿속으로 순서를 정하는 시간을 내용 조직하기라고 부릅니다. 계란, 파 섞어서 데워야지라고 순서를 머릿속으로 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리를 직접 하는 것처럼 글을 직접 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간을 보면서 고쳐 쓰는 작업까지 마무리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리랑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놓으면 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이 글쓰기 중에서 설명하는 글쓰기의 계획하기 단계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를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은 이 부분만 볼 겁니다. 계획하기 단계. 여기 있는 요리 부분을 좀 지울게요. 자, 과연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첫 번째로 글의 대상을 정합니다. 그렇다면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계획하기는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그래서 무엇에 대해 말해야지 라고 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정한이는 머릿결과 관련된 글을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런 걸 바로 글의 소재를 정한다 라고 말해줘요.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바로 글의 소재라고 불러줍니다. 같은 말로 여기에서는 설명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대해 설명할지 설명 대상을 정한다 라고 해주셔도 괜찮아요. 글쓰기를 할 때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가장 먼저 글의 소재를 정하는 것, 다시 말해서 설명 대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대상을 정함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 다음에 내가 글을 쓸 때 왜 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정해 주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글의 목적 정하기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내가 글을 왜 쓰려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과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갈래로 글을 쓰면 될지 그에 따른 갈래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보를 전달하고 싶을 때에는 설명하는 글을 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알려주는 것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기 위해서 글을 쓸 때 바로 설득을 한다고 얘기해줘요. 생각이 변하게끔 하는 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변하게끔 만들고 싶을 때에는 주장하는 글을 쓰거나 건의하는 글을 씁니다. 주장하는 글은 다른 말로 논설문이라고 부르고 건의하는 글은 건의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내 기분을 표현하고 싶을 때에는
시나 수필과 같은 문학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정보 전달하는, 설명하는 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설득을 하고 싶으면 논설문이나 건의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은 설명하는 글만 같이 공부할게요. 다음 목적을 정했으면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주제를 정해서 그것을 표현해 나가면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설명 대상, 무엇을, 그 다음에 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설명 대상과 목적이 정해지면 자연스럽게 주제가 정해집니다. 이때의 주제는 내가 글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때의 주제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정할 때 글이 조금 더 잘 쓰여지고요. 그 다음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고려해서 그것에 알맞게 주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짧은 글에 너무 많은 분량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분량에 알맞은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내가 뭐에 대해서 글을 쓸지, 왜 쓸지, 그걸 통해서 어떤 주제를 전달할지 정하고 나면 하나 더 예상 독자를 정해줍니다. 내 글을 읽는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내가 쓰는 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똑같이 머릿결에 대한 글을 쓰더라도 머릿결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글을 쓸 때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글을 쓸 때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고 미용사를 대상으로 글을 쓸 때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달라야겠지요. 글의 소재 정하기, 목적 정하기, 주제 정하기, 예상 독자 정하기까지 하면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계획하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내용 바탕으로 질문과 답을 팀즈에 올려주시면 오늘 수업 끝입니다. 교과서랑 학습지 내용 바탕으로 설명하는 글쓰기에서 계획 단계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